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자,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최신 뇌과학 뉴스를 좀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뇌종양에 관한 놀라운 연구입니다. 사실 뇌종양이 발생했을 때는 이 뇌종양을 떼어내는 수술 방법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에 이 뇌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했는지 아니면 좀 남아있는지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모리스 커셔 박사와 그의 연구진들이 이 암세포가 뇌종양이 제대로 완벽하게 제거됐는지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해서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슬론 캐터링은 역시 그 암 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유명한 병원인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 브레인 스캐너라고, 그러니까 이 뇌 속의 아주 미세 물질의 분포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이 나노 브레인 칩을 이게 수술 전날 쥐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네네. 이 물질은 특히 암세포에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에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얼마나 암이 분포가 되는지를 아니까 정확하게 암세포만 딱 드러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죠. 이건 물론 이제 쥐 실험한 겁니다만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사람에게 이게 가능해진다면은 우리가 한결 우리가 암 수술에 아주 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럼 이게 뇌종양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남았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제거됐는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최신 뇌과학 뉴스는요. 비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잠을 잘 못 자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를 그간 수차례 해왔었잖아요, 박사님. 그런데요.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의 매튜 워커 박사와 그의 연구진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잠을 자지 못한 그 다음 날은 고열량, 고염분, 고당분의 음식을 그렇게 찾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잘 알려진 비만과 수면 부족은 여러 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을 실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A, B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하고 한 그룹은 좀 덜 자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적인 MRI로 가지고 실제로 이 아이들의 그런 사고의 기능까지도 측정을 한 실험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 잠을 덜 잔 그룹은 네. 정말 나쁜 음식만 찾는 거예요. 그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고열량과 저열량, 쉽게 말하면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여러 성분들 성격을 보여줬더니 정말 나쁜 음식만 자꾸 골라 나는 이게 먹고 싶다. 이런 그 음식 선호도를 보고 이 학자들 생각에는 이건 틀림없이 잠을 적게 자니까 또 이래 펑셔널 이 기능 MRI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잠을 적게 자는 아이들은 이런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나 또 이런 지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이들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쁜 일 뻔히 알면서도 그 음식에 더 탐이 나고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면 부족과 이 비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예. 잘 자는 것만으로도요, 비만과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버릇을 좀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요,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가정 내 갈등, 대인관계 등으로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단순한 방황을 넘어서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즐거워야 할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최근 청소년 문제의 해답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서 교육법까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학교,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네, 저희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에서는 그간 청소년기의 인성교육 또 청소년기의 뇌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뇌와 인성교육에 관한 바람이 여러 곳에서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소년기의 인성교육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뇌교육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박사님, 인성교육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게 사람 됨됨인데 사람이라는 게 뭐냐? 뇌입니다, 바로. 내가 이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게 사실 주먹이 문제가 아니고 뇌가 이 깡패입니다. 폭력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뭐 행복이다, 도덕성이다, 애절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뇌의 정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까지도 이런 아주 장기간에 걸친 이런 그 정서 교육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인성 회복 운동이라는 말을 좀 흔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너무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뇌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쉽게 좀 풀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주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인성교육 말은 참 많은데 인성교육이 뭔지, 인성교육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청소년기의 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인성교육의 바른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저 청소년 정서 전문가죠. 김병진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교실에서의 전체적인 평범한 아이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또 모든 학교에서는 약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위클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라는 곳에서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시교육청 산하에 대안교육센터가 있어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대안교육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의 뇌는 성인들과 다른 거죠? 다르죠. 우리 뇌는 일생을 통해서 두 번의 크게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네네. 이 태어날 무렵에 뇌세포의 증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 한 번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이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뇌세포가 증식을 하는 게 아니고 뇌에 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냅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으로 증식한 이런 네트워크가 다른 기관들하고 잘 접합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그리하면 되는데 이게 뇌가 폭발할 때는 주로 전두엽만 많이 폭발하고 다른 뇌는 좀 잠잠합니다. 네네.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죠. 그렇게 때로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유 없는 반항이 바라보죠.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거는 뭐 정말 이 뇌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이 뇌가 아주 불균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끔은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충동적으로 한다거나 굉장히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뭐 시켜놓으면 뭐 일을 깜빡 기억력. 이게 또 기억력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이게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는 것은 골고루
균형이 잘 잡힌 상태라야지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청소년 때는 우리 흔히 폭풍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뇌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탈선이나 방황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의 이 탈선이나 범죄, 방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많은 도를 넘어가 저희 때는 뭐 해봤자 뭐 선생님 몰래 앞머리 뭐 파마 정도? 맞아요. 예, 짧은 치마 있는 정도, 요 정도인데 요즘의 아이들은 친구한테 뭐 돈을 뜯는 거 외에도 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서 있는 예, 그 차에 있는 부품을 훔치는 경우. 아이고야. 예,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학교에 내려서 택시비 안 내고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예, 택시 아저씨와 학교의 선생님들 간에 예, 이런 마찰이라든지 아이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를 다 뇌가 어느 정도 불균형하다고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폭발적인 증가를 한다 그랬는데 뇌에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폭발적인 심지어 뭐 범죄 행위까지도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로 가지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네네. 그래도 가령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파민 이론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의욕 호르몬, 혹은 동기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 공교롭게도 청소년기에는 이 특히 전두엽에 도파민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빵 하나도 뭐 아주 좋아하고, 게임, 한 게임 하면 즐거워하던 아이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이제 그런 일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쾌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게 되고요. 또 그래도 그나마도 이런 일들을 건설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아이들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 길마저 완전히 막힌 정말 불우한 환경이 있는 아이들은 뭐 방법은 뭐 그런 폭행이나 이런 난폭한 범죄 행위로까지도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청소년기에는 이 편도체가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시 감정을 정말 폭발시키는, 그렇게 굉장히 그 폭발력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아마 이 청소년의 정말 그 무모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뭐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지만 참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지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아이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지금 왜 이러나 걱정이 되셔서요. 네. 자, 성인기에 일어나는 범죄와 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범죄는 심리 상태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직접 상담해 보시니까 아이들 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네. 심리 상태가 어떤가요? 애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쾌감이요? 네네. 굉장히 깜짝 놀란 사례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아빠의 폭력에 맞고 자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걔가 중학교 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빠를 한 대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한 대 때리니까 기분이 쾌감이 들더라고요. 아까 도파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 순간 그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영웅 심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적단이 되는 게 꿈이래요. 해적단. 예. 그러니까 정말 한때 또 네. 영화 조폭 영화가 예, 유행할 때는 네, 네. 아이들 꿈이 조폭인 경우도 있었죠. 예, 그래서 멋서 보이니까. 범죄 상태에서 성인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도 느끼고 뉘우침도 있지만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서 영웅 심리, 예,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해를 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는 하지만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난폭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주로 행동하는 공간이
학교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범죄 행위들이나 이런 모든 안 좋은 탈선 행위들이 상당 부분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피해를 받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게 두려워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학교 폭력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일단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예전에 학교 폭력에서 노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 요즘에 공부를 잘해도 왕따예요. 엄친아가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공부를 공부를 잘 잘하고 해도. 선생님 말씀 듣는 엄친아, 소위 네네. 말하는 엄친아가요. 저희 때 보면은 엄친아랑 친해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엄친아가 미워요.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감기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녀요. 근데 왕따나 학교 폭력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엄친아 사례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학교 폭력의 일진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엄친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운 거구나. 예, 네. 그래서 걔를 갖다가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왜 자기가 맞아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학교 상태를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어요. 가치 체계가 무너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극복하고, 예,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이제 부회장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하는 학생들이 네. 피해자 입장을 전혀 생각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 상담하시고 치료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가해자들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릴 때부터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다른 사람과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 예, 이거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고요. 또한 학교 폭력인 아이들 보면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낮은 애들이 때려요. 아, 그런가요? 네. 자존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내가 너를 제압한다. 그걸로 오히려 슬슬 매르게 나의 하잖아. 존재감을 그렇게 느끼는 함으로써 거군요. 자기 자존심을 올리기 위한 그야말로 헛된 자존심이죠. 그게 자만심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 생각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존심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너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나한테 슬슬 매야 돼. 넌 내처럼 정도로 해도 돈도 가져와야 돼. 뭐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 아이의 그 못난 자존심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자기 딴에는 뭔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존심을 올리게 되는 이런 방법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해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상담을 보통 해주세요? 가해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내가 이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요. 예, 하루 동안 혼자서 말을 안 하고 아이들이 자기랑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지켜보는 거를 제가 오전 시간에 한번 가져보고 와서 저랑 얘기하자 그래요. 한번 네. 역으로 느껴봐라. 네네, 느껴봐라. 누군가 나한테 말을 안 할 때 그 외로움이라는 걸 한번 느껴봐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떠니?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고 와서 아이들한테 제가 보통 한 4번에서 5번을 만나요. 근데 이 학교 폭력의 아이들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얘네들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엎드리지 않는 거는 얘네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니라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10번을 욕하던 애가 5번을 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날 아이들이 변화된 거를 쪽지에다 다 써요. 쪽지에다 써서 그 아이 책상에다 놓고 미리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누구야? 오늘은 쌍시옷 소리를 10번 했는데 5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구야? 오늘은 침을 10번 뱉었는데 3번만 뱉어와서 정말 고마워. 이러면서 아이들이 변화한 거를 긍정적인 면을 칭찬을 해주니까요. 이 아이들이 박사님 말씀처럼 악질을 내들 없어요. 딱 오면은 공책부터 이렇게 뒤집어요. 칭찬을 보려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들이 먼저 겪게 하는 공감 뒤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가장 변화하는 그 첫 포인트였습니다. 자존감을 올려주는 네. 교육을 하는 거죠. 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의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또 이 자존심이 상한다 소리를 참 잘합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은 자존심도 아니죠. 그걸 저는 타존심이라 그러는데, 그게 남들이 뭐라 하는데 따라서 자기 자존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존심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니까, 정말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특히 이 아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자존심이 확립될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참 작은 일도 칭찬을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존심을 자꾸 우리가 이 빌드업을 해줘야 되죠. 예. 자, 학교 폭력, 교실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사회와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등과 같은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직접 가해졌다면 요즘은 좀 더 은밀해지고 조직화됐다고 합니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통해 학교 폭력 속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된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14살 소녀가 결국 자살에 이르면서 그로 인해 주변 인물들이 겪는 심리 변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평생 내 얼굴 보면서 살아봐.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적 괴롭힘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흔히 빵 셔틀, 가방 셔틀, 게임 셔틀 등으로 불리는 학교 폭력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묵적 강압에 의해 약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SNS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따돌림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따돌림이 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지속되는 것이죠.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대화방으로 초대해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 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종 학교 폭력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도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단지 짜증난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 구타하고 락스로 머리를 감기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었죠.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가 지속되고 더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실 내 문제까지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학교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중에서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대처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폭력의 그늘에서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즐겁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낡고 갈라지고 고장난 고가의 물건들, 이곳에 맡기는 순간 새 것이 된다. 매번 구입하기 힘든 등산화 텐트는 물론이요, 찢어지고 얼룩진 몇십 년 전 사진까지 복원도 가능. 반짝반짝 재탄생시켜주는 수리 현장을 잡았다. 라이트 앤 조이, 고쳐 쓰고 아껴 쓰는 수리.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대한민국 식품 대전이 열렸다. 전국 각지 식품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귀한 행차하신 향토식품 중 최고의 브랜드는 과연 영예의 순간은 누가 누리게 되는겨? 대통령상 경상북도 은성군 은성 마늘. 바로 마늘 되시겠다. 우리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재료 마늘.
그런데 이 마늘이 양념이 아닌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건강은 확 챙기고 맛까지 덤으로 얹은 마늘의 무한 변신. 오 미스 코리아 건강 잡는 마늘 박사. 우리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을 만나는 프로그램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명사부터 우리의 이웃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이 청소년기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유별리 나눠진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이 필요한, 내 아이는 인성교육이 필요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요. 이 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 또 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좀 주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청소년기 정서 교육에 있어서 예, 우리 아이 상태를 한 10가지 정도를 집안에서 보면서 진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 진단 리스트가 있습니까? 네,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해봤어요.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어머님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저거는 아닌데 근데 쉽게 놓치는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네. 어떤 리스트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엄마가 물어보면요. 학교 생활 어땠어? 말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모른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네, 엄마가 뭐 물어보면 예전에는 꺼리가 있어야 막 자랑을 하잖아요. 네네. 엄마 나 이랬어?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근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학교 얘기만 하면 화를 낸다거나 모른다로 일관하거나 재수없어 막 이런 얘기, 짜증나 이런 거를 굉장히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교복을 거부하는데요. 그 교복을 거부하는 거는 교복 아니면 뭘 입고 가나요? 네, 특정 브랜드의 특정 색깔을 입어요. 우리가 한때 아웃도어 잠바 색깔로 아이들의 일진을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 브랜드의 그 옷을 입으면서 자기네들이 그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 번째는 엄마가 너 늦었어, 뭐해? 내 지가 그래도 배째라식으로 여유를 부리는 아이들. 예, 이미 찍혔다는 거예요. 예, 이왕에 찍힌 몸, 될 대로 되라식의 아이들.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갑자기 아이가 학교 가기 싫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학교 안 가겠다. 네, 안 가고 검정고시 보겠다, 나. 그리고 외국 유학 보내달라. 조기 유학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생 스펙 쌓겠다면서 무모하고 황당한 이야기 하는 거. 자기가 무슨 해적이 된다든가. 네. 근데 원양어선 타서 스펙 쌓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이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수없다고 얘기를 해요. 가식적이라고. 굉장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예, 황당하시죠. 부드러운 네네. 말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니까 또 나한테 뭘 캐내려고요. 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요. 예전에 그냥 게임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욕을 달고 해요. 난폭해지죠. 네, 난폭해지고 그다음에 자신의 친구를 지적할 때 부모랑 왼수되는 애들. 예, 이거는 청소년기예요. 요즘 어머님들이 네. 자녀분이랑 가장 친해지지 않고 사이가 갈라지는 게 핸드폰 뺏었을 때거든요. 핸드폰이 얘네 목숨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이 또 유난히 친구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또 핸드폰에 집착해요. 예, 그런 거. 그리고 9번째는 명품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청소년들이. 예, 청소년기. 그런 아이들은 그거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 또 다른 행동을 하고요. 예, 그리고 10번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외모가 달라집니다. 외모에 신경을 네, 신경 쓰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자아이들 앞머리 내려요.
앞머리 요만큼 내리고 눈은 새카맣게 화장을 합니다. 치마폭이 줄어들고 남자애들은 바지통을 줄이거나 키가 커 보이려고 아빠 깔창 깔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엄마가 띠라 그랬대요. 뭐라고 하냐면 앞머리가 흐트러질까 봐 안 띄어요. 외모에 집착을.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핸드폰 하지 마세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아이들한테는 거울 보지 마세요. 여자아이들한테는 빗질하지 마세요. 이 빛 빗고 거울 보는 거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사실 몇 가지 부분은 저 어렸을 때도 예. 청소년기라면 한 번쯤 했었던 뭐 행동들, 뭐 유난히 얼굴에는 여드름에 집착을 하게 되고, 뭐 머리 모양에 좀 신경을 쓰게 되고, 지나가는 남학생들을 보면은 좀 이제 뭐 옷매무새를 좀 다르게 하고 떨려하고 이런 예. 부분은 있긴 한데, 뭐 다른 몇 가지 행동들을 들어본 거는요, 좀 놀랍거든요. 이 중에서 도대체 내 아이가 어느 정도가 체크가 돼 있으면 정서적으로 지금 좀 빨간등이 켜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 3개 정도는 청소년기에 겪고 넘어가는 거구나. 네. 예,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6개 이상이 되면은요. 네. 빨간 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한번 알아보고 아이랑 한번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탈출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교육, 정서교육을 꼭 해야 되고 필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성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참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 선생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부모님들이 정말 정서 교육에 대해서 뭐 옛날 도덕 이야기를 낡은 이야기가 요즘 아이들 듣질 않으니까 정말 이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를 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 부모나 학교, 나는 학교 선생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칭찬을 해준다든가 조그만 어떤 미션을 줬을 때 그걸 이루었을 때 정말 칭찬을 해준다. 그게 굉장한 자존심이 정말 생기고 또 아이들이 이 정말 성공 또 의욕 동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예. 도파민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증가시키고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도파민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 물질입니다. 이 아이가 한 데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거나 성적이 올라갔거나 뭐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거나 이게 좀 보상 아닙니까? 네. 운동선수도 내가 12초에 달리던 것이 10초에 달렸다. 그것도 하나의 보상이죠. 이렇게 이런 이제 보상에 돌아갔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아이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아이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네. 뭔가 성취했을 때 칭찬을 꼭 줘라. 그 칭찬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아이들을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이 인성교육 꼭 필요한 시기고요. 필요한 단계고요.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거, 또 아이들의 무기력을 좀 깨기 위해서 같이 신체 활동을 해보면 좋다는 것들을 담아주셨는데, 자,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성교육 현장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청소년을 사회의 건강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정서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요. 최근 학생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인성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 육성과 인성을 진정한 실력으로 키우는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는 인성 교육을 통해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삭막해져가는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친구들의 칭찬거리를 발견하는 일, 뿐만 아니라 곱고 바른 언어로 칭찬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내적인 성장을 갖는 것이죠. 또 행복한 인사 나누기를 통해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과 제자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기본 생활 습관인 질서, 규칙 등의 규약을 학생들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활동으로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활기찬 몸과 마음을 만드는 뇌체조를 배워볼까요?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이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된 상태인 경우엔 아이들 감정 기복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상태의 몸을 만들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손 깍지를 밑에서 낀 상태로 숨을 들여 마셔서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위에까지 쭉 올리십니다. 기지개를 켜듯이 위로 쭉 올리시면서 척추가 쭉 펴진다고 상상하십니다. 뒤로 돌리면서 천천히 깍지를 풀면서 팔을 내려줍니다. 손을 어깨 위에 올리신 상태에서 안에서 밖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립니다. 어깨를 밖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반대로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가슴과 등이 펴지도록 최대한 크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세요. 그래서 올린 상태에서 반대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바닥을 용수철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꽉 누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과 어깨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번엔 오른팔을 쭉 뻗어 귀 옆에 붙인 다음 왼손이 무릎에 닿을 만큼 옆구리를 펴주세요. 허리가 쭉 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오른발을 들으시고 자, 최대한 넓게 고관절을 돌립니다. 원을 그리면서 하나. 고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무릎보다 높게 왼발과 오른발을 뻗어 번갈아 돌려줍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동작인데요. 한 손에 접시가 있다고 상상하고 허리에서 시작해 머리 위로 손을 돌려줍니다. 전신 운동 효과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동작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심호흡을 하는데요. 가부좌로 앉은 다음 천천히 눈을 감고 양손을 무릎에 올리고 행복한 일을 떠올려 봅니다. 정서교육과 뇌체조 운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품성을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이지영의 뮤직 토크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피한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대해서 정말 두 분 전문가께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기는 우리 흔히 황금 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아깝고 억울한 게 청소년 시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다 그랬죠. 네. 전쟁 때니까. 네네. 그러듯이 정말 청소년기는 황금 시기라듯이 자기를 빛내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연예인처럼 스타가 되라는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위치에 어떻게 내가 존재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의 일이고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다. 나는 빛이 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우리 청소년들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거든요. 네. 또한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시기 또한 청소년 시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어떠한 말을 듣고 살았는지,
예,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자예요. 바를 정자. 예, 그래서 바를 정자 뒤에 뭐가 오니? 애들이 정직,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사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또 하나 너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뭐냐면 주인 주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임금왕보다 이 점이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위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시기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정직한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이 바로 무언가 권력의 자리에서 높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진짜로 기술자가 아니라요. 네, 기술자가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바른 교육 현장을 만드는 몫은 바로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뇌교육, 인성교육이 바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서교육과 뇌교육을 다 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한국뇌교육원의 김명진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교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예.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전 청소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게 멘토를 한 사람 만들어라. 이게 왜냐하면은 청소년은 정말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넓은 광장에 어떻게 보면 혼자 떡 밀려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청소년들은 자칫 정말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그러나 그 길로 가더라도 이 청소년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기 자제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선 쉬운 길로 빠져들기도 쉽고, 또 어떨 때는 완전히 아주 새 길로 들어가면은 영영 미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큰 길에 남아 있어야 된다. 절대로 새 길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완전히 미아가 된다. 내가 저를 굴려가도 내가 엎드려 좀 쉬더라도 큰 길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도를 걸어라.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려 그러면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부모님들도 훌륭한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부모님들은요, 나를 통제한다, 감시한다. 그 부모님들은 나를 이해를 못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벌써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렇다. 어쨌든 이 멘토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부모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죠. 자기를 이해를 하고, 또 기왕이면 또 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사람을 멘토로 구하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광야에 아주 정말 참 외로운 야생마처럼 놓여진 청소년들이 길을 인내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멘토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나 절에서도 좋은 정말 목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과외 선생님도 괜찮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이 멘토를 한 사람 가지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또 좀 동조를 해서 아이들에게 저분이면 우리 아이에게 참 좋은 멘토가 되겠다. 부모님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이 반경이 넓잖아요. 활동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싶으면은 아이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모님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청소년기를 좀 돌아보면요,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나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혼란스러운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윗세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다입니다. 만일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나 목격자가 내가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는 증언을 한다면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누명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당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 판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1984년 로날드 코트는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제니퍼 톰슨. 경찰은 피해자를 소환해 여러 명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중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제니퍼 톰슨은 로날드 코튼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우리가 범인으로 생각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용의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한 경찰 또한 그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경찰의 이 한마디는 제니퍼로 하여금 범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제니퍼 톰슨. 그녀가 로날드 코튼이 범인이라고 믿게 된 건 경찰이 그녀에게 확신을 준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로날드 코튼을 지목하면서 머뭇거렸지만 경찰의 한마디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작은 실수가 그녀의 기억을 조작했고 결국 잘못된 진술을 하게 했는데요. 때문에 로날드 코튼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로날드는 법원에 항소했지만 제니퍼의 잘못된 기억은 점차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로날드는 바비풀이라는 수감자를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제니퍼 사건의 진범이라고 말했고 로날드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DNA 테스트가 가능해진 1995년. 범인이 로날드가 아닌 바비풀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1년간 감옥에서 보낸 로날드. 그 억울한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진범의 얼굴을 본 제니퍼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로날드 코튼이 범인이 아닌 걸 알았는데도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잘못됐다는 사실, 또 그 잘못된 기억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었겠죠. 목격자의 증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증언은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제니퍼. 그녀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로날드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 판결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사형제도가 살아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카메론 윌링햄은 이혼 후 3딸과 함께 텍사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나게 되고 안타깝게도 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불이 난 집에서 윌링햄이 망연자실했다, 또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 했다는 등의 목격담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방화로 인한 화재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윌링햄이 이혼 전 아내를 때린 적이 있다는 전과가 드러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윌링햄이 불을 지르고 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 또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는 등 전에 없던 목격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방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화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윌링햄이 딸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좋은 아빠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윌링햄의 무고함이 증명됐지만 결국 그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였는데요. 거짓된 증언과 부당한 판결이 무고한 사람을 사형까지 몰고 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법학자이자 재판관인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부당 판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어김없이 시청자 퀴즈 내주시죠. 예, 오늘은 이것도 호르몬 이야기인데요.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모험을 즐기고 때로는 위험한 일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이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런 모험심을 그렇게 보통 자극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극을 희구하게 되는 이런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가 회가 거듭될수록 네. 어려워져서요. 하지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이 뇌에 관한 상식 수준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쾌락,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요. 어떤 호르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옥시토신, 2번 도파민, 3번 코르티솔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답안 중에서 정답이 있다, 난 이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시청자 퀴즈 응모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브레인 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청소년의 정서 이 발달, 정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뿐만 아니고 정서 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정서 교육. 그래서 음악과 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악은 진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네. 없는 존재죠. 다음 시간엔 음악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음악으로 우리 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